6월 16일 월요일 김유정의 똑똑 동안입니다. 독도의 외래종인 집쥐가 유입돼 생태계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독도 현지에서 조사 활동을 벌여온 대구대 생물교육과 조영석 교수 연결해 자세한 얘기 들어보죠.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독도에 쥐가 있다고요. 네, 예, 이게 원래는 없었습니까? 예, 독도는 워낙 육지로부터 거리가 멀리 떨어져서 그 육상 포유동물이라 그러는 짐승류가 하나도 없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언제부터 어떻게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맨 처음에 쥐가 확인된 거는 2008년도인데요. 네. 동도랑 서도로 독도가 나눠져 있는데 서도에는 어민 숙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피할 수 있는 숙소죠. 네. 어민들이 어업 활동에 종사하다가 태풍이 불든지 하면은 이제 음. 서도의 어민 숙소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당시에 어민 숙소의 수리를 위해서 자재들을 옮겨놨었어요. 네. 건물 자재들을. 근데 건물 자재에 쥐가 같이 보이기 음. 시작했던 게 2008년이고요. 아 네. 그리고는 몇 년 지난 후에 2000한 15년 정도 됐을 때 네. 동도 쪽에도 쥐가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동도 쪽은 이제 독도 경비대가 있고 보통 관광배가 들어간다 그러면 동도로 들어가는데 네. 7년 정도 후에 동도에 이제 쥐가 눈에 띄기 시작했던 거죠. 음. 그리고는 점점 숫자가 늘어서 음. 지금은 좀 많이 창궐하는 식으로 변해버렸던 거고요. 아. 그러면 2008년 전에는 이제 뭐 쥐라든가 이런 동물류가 없었는데 이제 2008 년부터 발견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잖아요. 쥐에 대해서는 그렇죠. 그 네. 전까지도 독도는 뭐 천연보호 지역이기도 하고 네. 환경부도 경관생태보전 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있었고 어쨌든 우리나라의 좀 뭐 심벌이라고 할 수 있는 섬이니까 음. 조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네. 한 번도 쥐가 보였던 적은 없었어요, 독도에서는. 음. 뭐 다른 동물이 인위적으로 들어간 적은 있었지만 네. 쥐는 그때가 처음이었죠. 그러면은 그 어민 숙소 수리하는 자재와 함께 발견됐다라고 하셨는데 쥐가 어떻게 독도에 들어가게 된 걸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헤엄을 쳐서 들어갈 가능성은 상당히 낮고요. 네. 물론 아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은 태풍이 불 때 뭐 나무 토막을 타고 들어왔다 뭐 이런 게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거의 음. 가능성은 낮고요. 네. 아마도 어민 숙소에 자재를 실어 나르는 배에 같이 들어간 게 거의 확실해 보이고요. 음. 저희가 2020년에서 2021년에도 독도의 쥐에 대해서 유전체 분석을 하고 연구를 했었어요. 네. 그때 이제 확인된 걸 보면은 저희가 동해안에 있는 모든 항구들하고 그리고 울릉도 독도에 있는 집지를 잡아서 유전체 분석을 다 했었거든요. 네. DNA 분석을 했죠. 네. 그랬을 때 기원을 찾아보니까 독도에 들어와 있는 쥐는 다 울릉도에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었고요. 그럴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음. 많은 개체가 유입이 됐다 그러면은 뭐 여러 번에 걸쳐서 유입됐다라고 예측을 할 텐데 이게 저희 유전체 실험 결과를 보면 아마 한 개체가 임신을 해서 들어왔든지 음. 아니면 뭐 한 가족이 어떻게 들어왔든지 이런 식으로 음. 되게 작은 집단에서 기원을 해서 독도에 지금 쥐가 퍼진 걸로 보이고요. 네. 이거는 아마 울릉도에서 배를 타고 들어온 걸로 예측을 하고 있죠. 물론 말씀드렸지만은 뭐 뗏목을 대신해서 뭐 나무를 타고 들어올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지만 네. 아주 희박하긴 해요. 너무 음. 먼 거리여서. 네. 그러면은 지금까지 파악된 개체 수는 얼마나 되죠? 저희가 야생동물의 개체 수를 파악을 할 때 네. 사람처럼 이렇게 인구 센서스를 하는 식으로 파악하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네. 특히 쥐 같은 경우는 그게 너무 어려운 게 네. 예를 들어 오늘 쥐가 한 쌍 두 마리가 있는데 네. 내일 개들이 새끼를 난다 그러면 평균 한 8마리 정도 낳거든요. 그럼 두 마리가 아. 하루가 지나면은 10마리가 되는 식이 되니까 5배로 늘어나잖아요. 그러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동물은 그런 식으로 세는 게 좀 어렵긴 해요. 그래서 네. 저희가 이제 적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환경 수용력이라 그래서 네. 어느 정도의 쥐를 수용할 수 있느냐라는 부분들을 계산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독도를 저희가 작은 격자로 다 나눠서 각 격자에 어느 정도 쥐가 살 수 있느냐에 대한 분석을 했을 때
서도는 제외하고요. 동도만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분석을 했는데 동도에만 한 100개체 정도가 최대 수용될 수 있을 거다라고 계산을 음. 하고 있었어요. 네. 근데 실제 지난 가을에 저희가 조사한 숫자는 아마 150개체 정도를 예상하고 있긴 했었어요. 그러니까 수용력 네. 이상으로 쥐가 늘어 아. 있었던 거죠. 그렇게 되면 보통 아. 줄기는 하긴 하거든요, 수용력만큼. 네. 근데 그걸 어떻게 보면은 지지할 수 있을 만큼 음. 먹이 같은 것들이 충분히 공급이 됐다라고 네.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러네요. 그러면 이렇게 쥐가 뭐 하루 사이에 막 5배 이렇게 많아지면 언제 예. 얼마나 이렇게 또 많아질까 걱정도 되긴 하는데 그렇죠. 쥐가 많아지면 아무래도 생태계에 피해를 입힐 것 같은데 어떤 피해를 입히게 됩니까? 이게 육지에도 쥐가 많아지면은 생태학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네. 이게 또 섬이라는 데는 음. 상황이 많이 다르긴 해요. 네. 그러니까 육지 생태계는 되게 크고 고립되지 않았는데 섬 생태계는 완전히 고립된 생태계이기 때문에 뭔가에 영향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하는데요. 네. 실제로 지금까지 벌어진 대부분의 멸종이라는 사건들을 보면 거기에 관여되어 있는 게 집쥐나 생쥐나 아니면 고양이나 이런 동물들이었고요. 네. 얘들이 섬에 들어갔을 때 벌어지는 일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섬 생태계의 외부에서 쥐나 고양이 종류가 들어간다 그러면 그 취약한 생태계 자체가 크게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멸종을 이끌어낼 수도 있는데 네. 이게 저희는 이제 섬생물 지리학이라는 학문 영역이 있어요. 네. 이게 어떤 거냐면 어떤 섬을 예를 들면 이게 육지로부터의 거리랑 섬의 크기에 따라서 거기에 살 수 있는 생물의 종수가 정해져 있다라고 계산을 하거든요. 음. 그러니까 아파트를 만약에 예를 들면 아파트에 뭐 한 동에 100가구가 산다 그러면 다 입주하면 100가구밖에 못 살잖아요. 네. 섬 생태계가 딱 그런 식이에요. 살 수 있는 생물종이 100종이면 딱 100종밖에 못 살기 때문에 음. 외부에서 새로운 종이 유입돼서 들어간다 그러면 무언가 하나는 빠져나가야 돼요. 네. 그러니까 즉 새로운 생물종이 하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 음. 생물종하고 비슷한 생태적인 지위를 갖고 아. 있는 다른 종 하나는 거기서 살 수가 없게 되는 식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집쥐가 하나 들어간다 그러면 사실 독도 생태계에 유사한 생태적 지위를 갖고 있던 종은 거길 나가야 돼요. 음. 멸종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이 종 자체가 쥐라는 종이 본래는 다 곡식을 먹는 종이긴 한데 네. 아시겠지만 집쥐라는 동물은 사람한테 너무 많이 적응을 하니까 네. 거의 잡식에 가깝거든요. 동물성 음. 먹이도 많이 좋아하고 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종에 대한 멸종을 이끌 수 있거든요. 그게 네. 다른 종과 먹이 경쟁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직접 포식을 하는 경우들도 너무 많아요. 아. 그래서 독도에서 저희가 살펴본 걸 보면은 갈매기들이 많은데 네. 갈매기의 알이나 어린 새 같은 경우는 네. 쥐쥐가 포식을 한다 그랬을 때 당해내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아. 아마 많이 당했을 거예요, 집쥐한테. 뭐 음. 절멸까지 가진 않았고 네. 뭐 갈매기가 그렇게 멸종위기 종은 아니지만 네. 갈매기 개체군에도 영향을 미치고 다른 철새나 조류 개체군에 영향을 안 미칠 수가 없어요. 상당히 크게 아. 미치고 있을 거고요. 네. 이에 대한 좀 정밀 조사가 필요하긴 해요. 쥐가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좀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데 그 이전에 쥐 자체가 문제니까 이제 쥐를 빨리 잡아내는 거에 지금 몰두를 하고 있긴 하죠. 이게 쥐가 음. 영향 미치는 거 찾다가 사실 뭐 어떤 영향인지 확인했을 때 이미 몇몇 생물들이 다 절멸했다 그러면 큰 문제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미리 쥐부터 잡고 지금 있는 음. 시기죠. 음. 연구보다는. 네. 아니 정말 이 쥐가 들어갔다라는 것 자체도 굉장히 문제지만 이게 예. 이렇게 조류에 이렇게 큰 피해를 주고 있는지는 몰랐거든요. 예. 일단 이 쥐를 잡는 게 먼저 중요할 예. 텐데 그렇죠. 일단 뭐 육지에서도 그렇지만 쥐를 잡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포획 작업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사실 쥐 잡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음. 저희는 야생동물 잡는 일을 하니까 네. 쥐가 그렇게 안 잡히는 동물도 아니고요. 잡는 음. 거는 쉬운데 네. 제약이 많이 있죠. 아.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쥐를 섬에 들어온 쥐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는 쥐약을 참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네. 쥐약을 사용하면 너무 쉬워요. 그냥 약만 잔뜩 뿌려놓고 오면 쥐들이 먹고 죽어 나가기 때문에 네. 손쉽게 쥐를 제거하는 방법이긴 한데 네. 독도에 쥐약을 놓기는 조금 어려웠던 게 네.
이게 2차적인 피해를 일으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음. 쥐를 뭐 사체가 있다 그러면 갈매기들이 먹을 수가 있는데 네. 쥐약 먹고 죽은 쥐를 먹으면 2차 피해가 아. 일어날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요. 그렇겠네요. 사실 요즘 나오는 쥐약은 뭐 그런 피해를 거의 안 일으킨다라는 얘기를 하긴 하거든요. 네. 아마 예전에는 그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쥐약 먹고 자살했다, 뭐 쥐약 잘못 먹고 죽었다 이런 얘기들 네네. 많이 들으셨을 텐데 최근에 나오는 쥐약은 와파린 계열이라 그래서 비타민 합성 같은 걸 막아서 쉽게 말하면 피를 좀 묽게 만들어서 죽이는 방법이거든요. 음. 그렇기는 하지만 약이 쥐 체내에 뭐 내장에도 남아 있고 이런 식이 되면 네. 쥐를 사체를 먹는 갈매기가 음. 뭐 내장은 놔두고 먹는다든지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은 똑같은 영향을 음. 철새들한테도 미칠 수밖에 없고 네. 그렇게 2차 피해를 일으키기 때문에 쥐약 사용이 자제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특히 독도에서는. 네.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덫이 아니라 저희가 사용했던 덫이 좀 다회용 덫을 사용했어요. 일반 오. 쥐덫을 쓰면 쥐가 한 번 들어가고 쥐덫이 닫히면 네. 그 덫은 못 쓰거든요. 네. 누가 또 쥐를 제거하고 열어주지 않는 한. 근데 네. 저희가 좀 그 미국에서 개발했던 쥐덫은 여러 번 쥐를 잡을 수 있는 오. 형태의 쥐의 포획 장비였어요. 그러니까 네. 탄산가스를 집어넣으면 쥐가 미끼를 향한 튜브를 지나가면서 그 미끼 쪽에 다가갈 때 저희가 트리거라 그러는 이제 그 철사 모양으로 돼 있는 부분을 쥐가 이렇게 살짝만 건들면 네. 탄산가스를 이용해서 망치가 머리를 내려치는 식의 쥐덫이었거든요. 네. 그게 보통 한 쥐를 한 15마리 정도는 한 쥐덫이 잡을 수 있는 오.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설치해 놓으면 그 탄산가스가 다 될 때까지는 굳이 사람들이 가서 계속 쥐덫을 음. 체크할 필요가 없다라고 네. 생각하고 그 쥐덫을 놨고요. 저희가 자주자주 들어가서 탄산가스랑 미끼를 교환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경비대의 협조를 구하기는 했었어요. 음. 근데 경비대 분들이 쥐 잡는 게 임무는 아니니까 네. 아마 바쁘셔서 그런지 그 미끼나 탄산가스를 갈아주시지는 않기는 했어요. 음. 그리고 저희가 자주 들어갈 수 없었던 게 겨울 동안에는 독도를 들어가기가 되게 어려워요. 네네. 그래서 쥐덫을 설치하고 자주 그런 교환을 못하면서 쥐덫이 효과적으로 작용을 해주진 못했어요. 저희가 예상한 것만큼. 네. 그래도 쥐가 많이 줄기는 했던 게 쥐덫으로 잡았던 거에다 겨울이라는 환경이 쥐 숫자 음. 자체를 많이 줄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네. 먹이도 부족하고 그렇죠. 보금자리도 부족하니까. 사실 쥐는 거의 많이 절멸 비슷하게 줄여놓기는 했긴 했죠. 음. 그렇군요. 예, 그러면 지금 이 독도에 쥐 외에 예. 좀 다른 외래종 피해도 있습니까? 현재는 외래종 피해가 크게 보고되고 있는 부분은 현재는 없고요. 네. 오히려 예전에는 되게 큰 피해가 있기는 했었어요. 오. 그러니까 1970년대쯤에 73년이죠. 독도 경비대의 식량 중에 신선한 고기를 먹기가 어렵잖아요, 네. 예전에는. 그러니까는 토끼를 풀었어요. 먹이로. 아. 단백질 공급을 위해서 경비대원이 고기를 좀 먹어야 된다라는 생각에 잘 자라는 토끼를 풀어나갔고 네. 이게 이제 너무 많이 늘어버렸죠. 쥐나 토끼나 새끼를 너무 많이 낳는 짐승이니까 아. 순식간에 섬 전체가 토끼로 뒤덮이게 됐고요. 그때도. 음. 그렇게 되면서 한 40마리 풀어놨던 게 뭐 200마리 이상 확 늘어갖고는 섬 안에 있는 식생들이 거의 황폐화되는 상태까지 갔었거든요. 음. 근데 그때는 잡자란 얘기가 울릉군청에서 나오고는 금방 다 잡아내기는 했었어요.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쥐 잡는 게 어렵지는 않아요. 네. 지속적으로 잡으면 잡아낼 수는 있는데 음. 그때는 위에서 잡아라 그러면 쉽게 잡는 상황이었고 네. 지금은 쥐 잡는 거에 대해서 안에 상주하고 있는 인원들이 쥐를 잡지 않고 저희처럼 뭐 환경부에서 용역을 받은 연구자들이 들어가서 잡는다든지 그러니까 너무 제한적이긴 하거든요. 음. 사실 내부에서 열심히 누가 좀 잡아준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뭐 예상컨대 한 명 정도만 고용해서 쥐덫을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거를 누가 계속 체크만 해줬다 그래도 뭐 현재 있는 쥐도 다 잡아내고 앞으로도 쥐들이 나오는 족족 잡힐 것 같긴 한데 음. 지금 그런 부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지속적으로 쥐를 잡아낼 수 있는 인원이 없다는 부분이죠. 음. 경비대분들이 그거를 하지도 않고 네. 또 어민숙소의 울릉군청 직원이나
소방청 직원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쥐 잡는 일을 직접 하지는 않거든요. 네네. 안타깝죠, 그런 부분들이. 그런 어려움이 또 있으셨군요. 예. 더 이상 이제 외래종이 독도에 유입되지 않도록 하는 조치가 지금 상황에서는 좀 필요해 보이는데요. 이 부분은 어떻게 그렇죠.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이게 정말 참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다들 그 해외 같은 데 갔다가 들어오실 때 보면 외국에서 농산물 같은 거 못 갖고 네. 들어오고 지금 아프리카 돼지열병 터진 이후로는 돼지고기 제품 절대 못 갖고 들어오거든요. 다른 네. 나라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방역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인데요. 그러니까 독도를 들어갈 때 너무 자유롭게 들어가거든요. 음. 이게 방역에 대한 매뉴얼도 전혀 없고요. 방역 네. 조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쥐는 너무 크니까는 아마 눈에 띈다 그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자재를 나르는 배든 관광객을 실어 나르는 배든 이런 배들이 독도를 왕래한다 그러면 정기적인 방역 조치 같은 게 필요하긴 하거든요. 네. 이거 왜 외래종 식물이 됐든 외래종 곤충이 됐든 어떤 외래종도 너무 쉽게 지금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긴 해요. 자유롭게 지금 관광배들은 들어가고 있고 연구자들뿐 외에 계속해 갖고는 독도에 들어가는 배들이 많단 말이에요. 네. 근데 방역을 하고 있는 경우는 없어요. 방역에 음. 대한 매뉴얼도 지침도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럼 그냥 열어놓고 있는 시기예요. 이 쥐를 음. 잡아내도 다음에는 언제든지 다른 외래종들이 독도에 충분히 들어갈 가능성이 너무너무 높아요. 네. 그러니까 다각도로 외래종 식물, 외래종 곤충, 외래종 포유류 이런 거에 대한 매뉴얼들, 방역 대책 이런 것들을 빨리 수립해서 독도에 들어가는 배들, 사람들에 대한 방역을 해야죠. 그게 네. 정상이죠. 그러지 음. 않는다 그러면 전혀 바뀌지 않을 거예요. 네. 이 방역 매뉴얼 수립이 필요해 보이다는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렇죠. 예. 끝으로 더 하시고 싶은 말씀 해 주시죠. 독도가 우리한테는 너무 상징적인 곳이잖아요. 우리 주권을 상징할 수 있는 되게 중요한 섬인데 독도에 대해서 그 관심에 비해서 그런 생태학적인 문제를 앓고 있는 거에 대한 방지 대책이나 뭐 모니터링이나 이런 부분들이 너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긴 해요. 네. 저희가 이제 2024년에서 2025년 동안에 독도의 쥐를 잡자라는 용역을 3천만 원을 받고 일을 했거든요, 네. 환경부에서. 이게 독도 생태계가 병들어 있는데 치료를 위해서 쓴 돈이 3천만 원이라 그러면 뭐 3천만 원 어떤 각도에서 보면 작은 돈이 아닐 수 있지만 독도를 저희가 들어가려고 그러면 연구자들이 들어갈 때 어떤 경우에는 배가 없어서 배를 빌려 들어갈 수도 있거든요. 음. 그러면 딱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비용이에요. 네. 그리고 저희도 뭐 쥐돛도 사야 되고 미끼거리 뭐 여러 가지 장비들도 사서 들어간다 그러면 너무 작은 돈이긴 하거든요. 3천만 원이란 돈이. 네. 그리고 독도라는 상징성 있는 어떻게 보면 우리 영토가 병들어 있는데 그 치료를 위해 투자한 비용이 3천만 원이라고 얘기한다 그러면 이게 뭐 중상을 입은 환자한테 반창고 하나 살짝 붙이는 거밖에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음. 그러니까 좀 심각성을 정부가 좀 느끼고 대대적인 좀 투자가 좀 필요할 것 같긴 해요.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독도에서 쥐를 잡아내는 건 너무 쉬워요. 음. 그러니까 누가 한 사람만 상주하면서 돈 놓고 잡아내고 이러면 되게 쉽게 쥐를 잡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걱정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렇게 쉽게 잡아도 쥐는 한 쌍만 있어도 한 달이면은 새끼를 그렇게 8마리 평균 음. 낳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다 잡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사실 지금 쥐가 저는 뭐 100% 잡았다라고 확신을 못 하겠어요. 음. 그러니까 제가 2024년도에 봤던 쥐보다 너무 적고 잡히는 숫자도 없으니까는 거의 뭐 90% 이상 잡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건 성공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10%만 남아 있어도 아까 말씀드린 한 쌍만 네네. 남아 있어도 올 여름이 지나면은 다 원상복귀고요. 저희가 포획 작업을 서도에서는 원활하게 하질 못했어요. 서도에는 아직도 쥐들이 있고요. 서도에서 동도로 전에 들어간 것처럼 또 쥐는 서도에서 동도로 들어갈 거거든요. 그렇다 그러면 되게 장기간에 쥐가 잡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포획과 모니터링이 지속돼야 되는데 음. 아마 대부분의 정부에서 뭔가를 할 때는 추가적으로 실적이 안 나오면 일을 안 해요. 그러니까 지금 쥐가 없어 보이니까 쥐를 잡으러 들어가면 작년에는 뭐 수십 마리 잡았는데 왜 올해는 한 마리도 못 잡냐. 그러면 예산 쓰는 게 아깝지 않냐 그러고 다 철수해 버릴 거거든요. 음. 그러면 두 마리만 남아있어 다시 또 원상복귀가 되고요.
또 들어가서 또 잡으면 또 한 90% 정도 없앤 다음에 잘했다 그러고 손 떼고 나면 또 원상복귀가 되고 이게 반복될 수밖에 없거든요. 음.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좀 더 독도 생태계에 대한 단기적인 모니터링하고 저희가 이제 보존생물학에서 말할 때는 보존생물학자를 생태계의 의사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지금 독도의 잘못된 부분들은 명확하게 진단을 했고 치료도 어느 정도는 했어요. 근데 재발 가능성이 너무 높은 상황인데 이게 향후에 대한 조치가 너무 없다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민족의 영토인 독도를 음. 그냥 땅으로 지키는 게 아니라 생태계체 지키기 위해서는 뭔가 좀 적극적인 조치들을 계속 해나가야 될 것 같긴 해요. 네. 교수님께서도 계속해서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구대 생물교육과 조영석 교수와 독도의 쥐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